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테나씨가 만드는 미술 투자로 부자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크리스마스 특집입니다. 지난 1년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또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올려드린 뉴스 아티클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언급해 드렸던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다 모이면 이런 결론이 납니다.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지난 1년간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봤는지 한번 짚어보고, 자,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럼 미술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설레는데요. 저는 이런 영상을 만들고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이제 2023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2024년이 시작됩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전시들도 많이 보여드렸고요. 특히 뉴욕에 있는 전시 굉장히 많이 보내드렸고, 또 텔레그램을 통해서 간간히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미술 뉴스들을 전달하기도 했죠. 자, 여러분의 의중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전시를 그냥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세요. 좀 재미가 없나 봐요. 제가 뭐라도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목소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규칙적으로 제가 영상을 내보내드릴까 합니다. 뉴욕에 사실 좋은 전시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커요. 이걸 꼭 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저의 목소리다. 제 결론이 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제 목소리를 조금 더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백그라운드 영상은요, 지금 최근에 펫젤 갤러리에서 열린 데릭 포드 주어의 개인전 영상입니다. 이 전시가 지금 너무 좋아서 제가 사실 최근에 뉴욕에서 본 전시 중에 가장 좋은 전시 같아요. 이 전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백그라운드 영상으로 가져왔고요. 전시가 크게 3가지 섹션으로 나뉩니다. 처음에 보셨던 극장 같은 그런 설치물, 거기서 실제로 공연을 하고요. 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티크 형식의 전시를 진행하면서 지하로 들어가는데 그 지하실에 실제 사람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범한 전시장 디스플레이가 진행이 되는데요. 역시 좋은 전시니만큼 당연히 페인팅은 다 솔드아웃이 됐고 조각 작품 중에 좀 미니어처 같은 작품들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펫젤 갤러리의 최근 전시는 거의 다 좋았습니다. 거의 다 좋았는데 거의 다 솔드아웃이었어요. 이 작가님도 큐레이팅이나 전시 기획도 하고 에듀케이션도 하고 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큐레이터 출신의 작가, 뭔가 스스로 큐레이팅이 되고 텍스트 작업이 잘 이루어지는 작가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개념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작가들의 어떤 테크닉은 더욱더 뛰어나지고 있다. 그리고 갤러리의 자금력과 기획 능력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질적인 스탠다드를 높여야 된다는 것을 시작으로 기본 토대로 하면서 우리 전체적인 전 세계의 경제,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미술 시장 어떻게 되나, 어떻게 변화하고 살아남아야 할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뉴스를 하나 올려드렸어요. 서해안에 올라프 엘리아슨하고 그다음에 앤서니 곰리 같은 이런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이 그 서해안 바닷가에 신안군이죠. 거기에 조형물이 설치될 거다. 자, 그게 이제 뉴스 기사가 나서 제가 공유를 해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도 좀 나누고 했는데 부산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자, 서해안에 있는 신안군이라는 정말 작은 바닷가 마을에
세계적인 거장에 조형물이 설치가 된답니다. 굉장히 아름답대요. 이렇게 바닷물 위에다가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그런 조형물이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군수님이 뇌생남이네, 장난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감 잡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제는 서해안 시대입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일어날 겁니다. 자, 최근에 또 순천만의 생태 공원 있죠? 그것도 히트를 쳤죠. 메가 히트를 쳤습니다. 거기다가 오랜 시간 동안 이 개발이 진척되지 않았던 그 새만금 프로젝트. 자, 시끄러웠던 잼버리 대회를 기점으로 거기 이제 주요 인물들이 돈을 갖다 썼던 주요 인물들이 막 조사받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 있던 토착 비리 세력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또 진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다 어떻게 가능하냐?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어디로? 서해안을 지금 개발시키려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작가라 할지라도 이 또 한국 사람들의 이 또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훌륭한 조각가들 많은데 왜 외국 작가 데려와서 하느냐라고 또 반발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자, 그런 반발을 다 이기고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국내 자본으로, 국내의 어떤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좀 눈치를 대충 챌 수가 있잖아요. 해외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골 마을, 한국의 그 조그만 나라에 이 시골 개발이 정말 더뎠던, 정말 자연 환경은 끝내주기 아름답지만 이 동네를 왜 이렇게 개발시키려고 할까? 해외 자본이 왜 들어올까? 여기 무슨 돈이 되길래 여기에 돈을 집어넣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추후에 지금 앤서니 곰리나 올라퍼 엘리아슨을 중심으로 지금 조형물이 들어섰는데 여기 지금 개발될 때가 많다면은 이거 조형물 하시는 분들이 일이 많아지겠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니까 앞으로 엄청나지겠군요. 자, 그리고 이 서해안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뭐가 나오죠? 송도와 영종도가 나옵니다. 인천이 있어요. 지금 송도나 뭐 인천, 영종도 이쪽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은 허허벌판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개발이 한참 더 돼야 되고요. 송도는 인구 1000만 도시를 만드는 것이 계획이라고 해요. 지금 서울의 인구가 900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구를 어디서 어떻게 채우겠어요? 한국의 인구가 그렇게 많나요? 그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쪽으로 몰려와야 됩니까? 지금 인구 절벽인데 외국인 데려와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계획 도시고 개발 계획이 아주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이 세워져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살기는 힘들다.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외국인이 들어와서 살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돈 좀 있는 외국인들 앞으로 많이 오겠구나. 자, 그리고 영종도 같은 경우는 이 라스베가스처럼 뭔가 오락하고 카지노가 있고 이런 엔터테인먼트 도시로 발전을 시키려고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이 카지노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중국 자본이 완전히 잠식할 뻔했어요. 제주도처럼 될 뻔했는데 미단시티라고 중국 자본 중심의 카지노 리조트 사업이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그냥 아웃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공항에 2026년에 미술창고가 들어온다라는 영상을 제가 한번 내보내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미술창고가 프리포트, 세금 프리 존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2026년도에 완공이 될 거고 지금 예약이 거의 다 꽉 찼다고 해요. 자, 초대형 창고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무역하겠다는 거죠. 그림이 들어오고 나갈 거다. 수출, 수입 많이 이루어질 거고 바다를 통해서 할 거야.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도 많이 나가야 되고 중국으로도 바로바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창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창고 간의 거래가 많아요. 창고에서 그 바다에 있는 그 프리존,
텍스 프리 존에서 육지로 나가지 않고 바로바로 거래를 합니다. 다른 나라로. 한국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그거 준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올해 초에도 공급망 재편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지금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류길 막혀가지고 한참 고생을 했었죠.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계획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 공급망 재편의 꽃은 반도체고 반도체 공장은 미국으로 다 옮겼고 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이 물류의 중심에 한반도가 있다. 이렇게 한번 영상을 제작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럼 한반도에 이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말이 되네? 그런데 이 해외 자본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무서운 게 인풋을 할 때는 우리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인풋이 들어올 때는 와, 돈 벌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웃풋이 안 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가만두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이 한반도가 물류의 중심이 되려면은 바닷길뿐만이 아니라 육로도 뚫어야 되는데 북한이 있잖아요. 자, 북한 뭐 요즘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김정은의 목을 따고 참수를 하겠다 뭐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스무스하게 되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뚫고 나갈 것인가 이거는 진짜 조금 걱정이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게 진행이 될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 좀 우리가 그런 부분은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자고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뭐 어떻게 통일이 되겠어. 아니면 어떻게 거기를 뚫고 나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다면 전쟁 나야 된다는 얘긴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한 가지만 딱 보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안 나온다?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아웃풋을 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아트바젤 제가 마이애미에 갔었는데 그때 그 아트바젤 열리는 입구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엄청나게 격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격렬한 시위를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예전에 한국이 일본과 싸울 때 이런 식의 시위를 격렬하게 했을 때 외국 사람들이 이런 눈으로 바라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착잡하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호소를 해도 국제사회에서는 이익이 안 되면 들어주지 않는구나. 지금 뭐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들이 있겠지만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의 지금 현재 전쟁의 핵심은 오일입니다. 기름입니다. 가자 지구에 기름이 나왔어요. 지금 가자 지구를 점령한 점령군들이 뭘 하고 있냐면 여기다가 소금물을 집어넣어요. 땅에다가 땅을 못 쓰게 만듭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해요.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농사도 짓고 그랬던 곳이에요. 여러분 키부츠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키부츠에 봉사활동 하러도 많이 가고 그랬어요. 거기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농사를 짓고 이런 곳이었는데 자, 농사를 지금 못 짓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더라도 여기에 들어와서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오직 이스라엘 쪽에서 관심이 있는 거는 이 유전이에요, 유전. 우리는 기름만 지키면 돼. 딴 데는 너희들 알아서 해. 자,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 뭐 이런 데서 ESG 하다가 최근에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전기차도 쑥 들어갔고 2030년부터는 전기차만 100% 이용하게 할 것이다. 도로에는 가스 기반의 자동차 못 다니게 할 거야. 이렇게 해놓고 지금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뉴스 기사의 개수라던가 그 주제 타이틀을 막 찾아보시면은 금방 답이 나와요. 올해 도드라지게 이제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은 한국의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 기업들을 M&A 한다는 점이었어요. 자, 그 행동주의 펀드 중에 하나가 한국의 엔터 산업을 집어삼켰죠.
SM,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연예 기획사 중에 하나인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회장을 몰아내고 회사를 꿀꺽 삼켰는데, 이 행동주의 펀드 그 회사의 어떤 대표들을 쫙 보면은 너무 어리고 젊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베테랑 이수만 회장을 몰아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 뒤에 어떤 백그라운드 머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거기에 이제 그 자금의 출처를 파고 들어가면은 어김없이 있는 자금의 출처가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자, 골드만삭스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 자, 골드만삭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투자했는데 투자한 거 제대로 안 나오면은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안 되는 데다가 돈 집어넣지도 않을 거고요. 최근 나온 뉴스 중에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에 한국 경제가 성장할 거래요. 그런데 지금 사실 한국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경제가 성장할 만한 지금 뭔가 소스가 없는데 뭘 보고 성장을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이런 뉴스를 흘리는 이유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럴 계획이야. 내 말만 잘 들으면. 자, 그럼 다시 우리 서해안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서해안을 쭉 지나서 송도 지나서 인천 지나서 쭉 이렇게 중국까지 라인을 연결해 보니 여기 대단한 도시들이 엄청나게 있네. 상하이가 있잖아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완전히 맛이 가고 지금 미국이 이겼고, 그럼 중국은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100% 외자로 회사를 금융회사 설립할 수 있도록 지금 다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미국 금융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회사들이 100% 외국 자본으로 다 설립이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되고 나면은 다시 개발시킬 겁니다. 발전시킬 건데 지금 싼 값에 매집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U자 라인이 상당히 중요해요. 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무역적으로도 그렇고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공항도 들어오고, 그 공항 목적이 뭐겠어요? 이제 군사 공항을 넣는 거죠. 공항도 들어오고 정리정돈하고 할 텐데, 그렇다면 이 미국이 미국 본토에서 뭔가 관리 감독을 할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감이나 사이판 이런 데 너무 작아.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딥니까? 하와이네. 자, 여러분 최근에 하와이 무슨 일 있었습니까? 산불이 아주 크게 났죠. 마우이 섬에서. 하와이에서 갑자기 산불이 난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피를 못 해가지고 막 물에 빠져서 바닷물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이런 뉴스들이 났잖아요. 심지어는 뉴스도 많이 나지도 않았어요. 자, 여러분 최첨단 군사 시설이 들어오려면요 주변에 뭐가 없어야 돼요. 장소가 굉장히 커야 되고 큰 장소가 필요하고 주변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억지 추측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정말 그 기지나 이런 것들이 세워진다면은 이게 사실이 되는 거고, 뭐 아니라면은 억지 추측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추측이 만약 사실이 된다면 정말 무지막지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뭐 어쨌든 저쨌든 한반도가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랜드다. 여기 지정학적 위치가 그런 데다가 이미 계획이 오래전부터 세워져서 지금 진행되어져 왔구나. 그리고 이제는 실행 단계구나. 그리고 지금 자본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인구 절벽. 어쩌면은 이 인구 절벽의 시기를 기다렸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국뽕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국뽕에 차오르실 거예요. 막 가슴이 벅차.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이제 한국 미술시장 좋아지겠네. 아유 좋아라. 아유 좋아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이 강대국들이 약한 척, 못하는 척 이런 거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면서 지금 다각화,
화폐의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새로운 화폐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단일화폐로 통일을 시키려면은 달러를 사람들이 너무 신뢰하거나 달러를 믿으면은 단일화폐로 못 갑니다. 그래서 패권을 약화시키면서 이렇게 다각화를 시키는데 결국은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은 항상 제일 마지막에 간다. 지금 미국은 CBDC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자, 그런데 지금 작은 나라들, 경제가 어렵고 화폐가 좀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정한 나라들부터 CBDC를 착착착 진행을 합니다. 자, 이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 1달러당 1코인을 주는 스테이블 코인, 그 코인을 패깅하는 머니는 바로 달러입니다. 결국은 달러라이제이션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물류가 오갈 때 화폐 결제도 해야 되고 나라와 나라, 국경과 국경 간을 지나갈 때 빠른 속도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스위프트라는 걸 쓰죠. 스위프트 코드라는 걸 씁니다. 은행과 은행 간에. 그런데 이제 2024년부터는 ISO 20022의 룰을 완벽하게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은행이 이 룰을 따라야 됩니다. 이 룰이 뭐냐면은 자, BIS. 은행 위에 은행이고, 자, 한국은행에서도 돈 빌려야 되는데 돈 빌리러 어디 가냐? BIS 갑니다. 자, 은행 위에 있는 스위스 바젤에 있는 이 BIS. BIS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은행들에게 공문을 날렸죠. ISO 20022 표준을 따라라. 시스템을 갖춰라. 2025년까지 만약에 너네가 이거 안 되면은 너네는 불이익을 받을 거야. 너네랑 거래를 안 한다. 그러니까 다 시스템 갖춰 라고 했습니다. 자, 그 시스템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물류 공급망 정리하고 화폐를 정리하고 그 가운데 한반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돈이 들어오구나. 자, 그러면 미술 시장 확장되겠네. 커지겠네. 당연하지. 거기다가 지금 산업의 구조가 바뀌었죠. 창작인의 창작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예술이라는 정의 그리고 예술가들을 지칭하는 어떤 범위가 확장됐습니다. 자, 이런 것을 미리 사실 예술가들은 예견했죠. 예술가들은 이미 앞서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품을 통해서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너도 예술가고 나도 예술가야. 너도 예술가가 돼야 돼. 그래서 참여하는 예술 작품을 만들고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런 아리크를 만들고 작품 활동을 해오신 작가들이 많았습니다.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이런 작업을 시도하고 의도적으로 그런 작품들을 보여줬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너가 그림 그릴 수 있으면 나도 그릴 수 있어. 내가 손으로는 못 그리는데 내가 컴퓨터를 통해서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음악도 지금 AI가 음악 만들어주죠. 너도 멜로디 가지고 작곡하잖아. 나도 멜로디 따가지고 내 주제에 맞게 음악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보조 작곡가가 있어. AI가 보조 작곡가가 되어주거든. 그래서 이제 예술가라는 타이틀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일반화가 된다.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고 예술 활동은 일상적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누구나 예술 활동을 하면서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거야. 취미로도 하지만 누구나 엑스트라 머니로 예술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술가라는 타이틀 자체가 더 이상 예술가에게 트로피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에는 예술인 패스라는 게 있죠.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술인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술인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술인 패스 받으려면은 그 기준이 조금 까다로웠어요. 뭐 몇 번 이상의 전시를 하고 뭐 공연을 얼만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혜택도 별로 없었어요. 뭐 미술관에 공짜로 입장하는 거 뭐 그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이 예술인 패스를 받는 기준을 대폭 낮췄습니다. 한 번이라도 뭐 이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 리미티드 없이 언리미티드로 예술인 패스 계속 유지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은행 가서 계좌 하나 트세요. 뭐 보험도 해주고 뭐 해준대. 어떤 혜택을 준대. 하나은행 가서 일단 계좌부터 오픈해. 그러면 예술인 패스 계속 쓰게 해줄게 라고 공지가 나왔습니다. 하나은행이 예전부터 이 예술에 대한 개념이 좀 탁 트여 있었어요. 후원도 많이 하고
예술품으로 대출하는 사업도 하고, 자, 지금은 보니까 앞으로 예술인들이 돈이 되겠네 싶으니까 계좌 정보 지금 모으는 거죠. 우리랑 거래하자. 자, 예술인들 우리랑 거래해 하면서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구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예술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은 항상 심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있는 활동, 취미 활동만으로도 예술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도 생긴다는 거죠. 인스타그램으로 팔 수도 있고, 나는 그림 한번 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인스타에 뭐 이렇게 올렸더니 사람들이 색깔 예쁘다고 사겠대. 몇만 원, 몇십만 원, 또 몇백만 원까지도 팔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전문가가 아닌데도 이렇게 예술을 가지고 뭔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이 기술 때문에 매니아들을 전 세계 이 구석구석에 어딘가에는 나의 것을 좋아하는 매니아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예술가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진짜 예술가들, 정말 이 예술에 혼을 바친 진짜 예술가들과 일반 취미 활동하는 예술가, 그들도 예술가죠. 그들도 예술가고 이들도 예술가인데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차별성이 있으나 마나 당연히 차별되는 것이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 뉴욕에서 열리는 전시를 보면 도드라지는 특징이 작가들이 보면은 기획자 출신의 전시 기획 본인이 되고, 또 글 쓰는 평론가 활동을 했던 작가, 뭐 이런 작가들이 많이 보인다. 거기다가 작품을 하는 테크닉마저 뛰어나다. 자, 이제는 비싼 값에 진짜 예술가라는 전문 예술인의 타이틀을 얻으려면 진짜 천재가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쪽에 쏠려 있는 천재가 아니고 다방면으로 천재인 사람들이 앞으로 진짜 예술인으로서 가치가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 한국 경제 좋아지고 해외 자본 많이 들어오고 미술 시장 커질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 시장은 지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 이렇게 미술 시장, 예술에 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미술 시장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방면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만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은 워낙 불모지였기 때문에 지금 좀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다른 나라는 이미 선진국들, 예술 문화를 주도하던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랑 그 다음에 어떤 스타일, 새로움을 창조해낸다, 어떤 시대가 바뀐다,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끝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데요. 이런 미술 사조에 대한 얘기는 또 번외니까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작가가 혼자서 기획하고 작품 구성하고 스토리 만들어내고 아리클 쓰고 거기다가 작품 테크닉까지 뛰어나가지고 그냥 혼자 다 된다, 모든 걸 할 수 있을 정도로 촘촘해졌다라는 것을 지금 느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메트로폴리탄에서 열린 한국미술 전시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한국성을 정의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뭐 외국 미술관에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우리가 맞다라고 얘기해야 되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한국 미술을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알겠냐, 너네가 뭘 알아, 우리가 더 잘 알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적어도 내 주장을 펼치려면은 이들이 이제 연구한 자료,
방대한 자료의 양에 맞먹는 수준 또는 그것을 뛰어넘는 수준의 레퍼런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같이 큰 미술관에서 한국 미술 전시를 하는데 이 한국 미술의 전시장은 굉장히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작은 공간에 이 모든 히스토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자기들이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품들만 골라서 전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연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메트로폴리탄에서 한국에 관련된, 한국 히스토리에 관련된 전시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시대별로 계속 전시를 해왔고요. 그 연구를 했던 자료들이 쌓여 있고 전문적으로 그것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메트로폴리탄 같은 경우는 계속 자금을 만들어서 펀드를 조성해서 외부 연구자들에게 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 연구 자료들을 가지고 또 참고를 해서 더 많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합니다. 오랫동안요. 그러니까 자금력이나 시간 싸움에서 이게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이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만든 어떤 전시의 결과물들이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전제돼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만큼 시간과 인력을 들여서 정확하고 어떤 설득력 있는 자료들, 연구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퍼블리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히스토리를 이렇게 뒷받침하는 자료가 방대해지고 많아지면은 이제 뭐가 올라가냐면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가치가 올라가면 어떤 가치가 올라갈까요? 우리 한국의 전통 예술에 대한 가치가 올라갑니다. 트레디셔널한 것에 대한 가치. 제가 팬데믹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한국화 뭐 300년 전, 500년 전 작품들 너무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있다.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크게 가치를 바라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날들이 올 겁니다. 지금 골동품 가게에 어디 뒹굴어 다니고 있는 그런 작품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정말 가치를 바라는 작품들을 찾으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 것에 대한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멜이라는 서양인이 한국에 표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13년 이상을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감옥이라는 게 꼭 그런 감옥이 아니라 거기서 활동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풀려나지를 못하고 계속 감시를 받게 되죠.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쓰죠.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에 가서 코레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우리 코리아를 가자. 코리아를 가니까 도자기 기술이 대단하더라. 당시 유럽에는 단단한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계속 깨졌죠. 단단하게 도자기를 만들려면은 1300도 이상에서 구워야 된대요. 그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중국하고 한국뿐이었던 거죠. 하멜은 로스차일드가 만든 동인도 주식회사, 전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죠. 동인도 주식회사의 직원이었고 이 동인도 주식회사는 다시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배를 만듭니다. 배를 만들어가지고 1668년에 이 코레아호를 만들어가지고 출항을 하죠. 근데 이 출항한 배가 한국으로 다시 떨어졌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본은 이 도자기 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데요. 이 아리타 청아백자라는 이 청아백자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당시에 그 도자기 하나의 값이 집 한 채 가격이었다고 해요. 자, 이거 돈 되네. 이 도자기 이거 돈이구나. 일본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 일으키죠. 한국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뭘 가져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도공을 납치합니다. 도자기 기술을 빼오기 위해서. 자, 우리는 막사발이라고 해가지고 귀족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민들이 그냥 밥 담아 먹고 그냥 막 쓰는 그릇. 그 그릇을 가져가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감상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래서 생긴 게 다도잖아요.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는 그 가치를 몰랐으니까. 가치를 몰랐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도자기 무역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던 거예요.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우리가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과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꼭 인식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크리스마스 특집 마음에 드셨나요? 자,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레귤러하게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고요. 자, 앞으로 이제 펼쳐질 미술계 또는 예술계의 시장성, 미래는 밝습니다. 그러나 차별성의 이 필요성은 더욱더 확대되고 대두가 될 것이고요. 창작자, 감상자, 컬렉터, 또 비평가 모든 영역에서 이 세상은 조금 더 촘촘하게 뭔가 짜임새 있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연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